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진행을 맡은 최효은, 신민영입니다. 네, 오늘 한국 증시 양시장 모두 다 부진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보합권에서 현재 등락 오후하고 있는데 약보합과 강보합 순에서 계속해서 흔들거리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2,580선을 기준으로 해서 살짝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 수급도 좋지 않고요. 코스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 이상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스닥 내에서는 외국인들의 좀 수급이 문제인 것 같은데 외국인 투자자들 현재 코스닥 내에서 2,600억 원 넘게 매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전반적으로 부진하지만 그래도 호실적 기록한 기업들 위주로 수급이 쏠리고 있는 모습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에 더해서 앞으로의 성장성까지 좋을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들은 탄력 괜찮은데요. 화장품주 안에서 APR과 한국콜마 같은 종목들 탄력 좋게 움직이고 있고요. 게임주 안에서 넷마블이 서프라이즈급 실적 내놓으면서 게임주 전반에 훈풍 불어 넣어주고 있습니다. YG 엔터를 필두로 엔터주도 괜찮은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도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전략 저희와 함께 끝까지 고민해 보시죠. 네,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시장 마감을 위한 마지막 한방. 지금 출발할게요. 파이널샷. 네, 오늘 금요일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수만 봤을 때는 꽤 부진하다라는 느낌이 들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실적을 낸 기업들 계속해서 주가가 탄력을 좀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또 호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의 주가는 두 자릿수 이상의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부터 주목을 해봐야 할 것이 앞으로도 실적이 좋은가 그 여부일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강세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APR인데요. 이제 드디어 제2의 삼양식품 그리고 제2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나오는 것일까요? 특히나 최근 시장에서는 가는 종목들이 워낙 잘 가는 장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호실적을 발표한 이후로 주가가 계속해서 탄력이 붙고 있는 APR과 같은 기업들 계속해서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파이널샷에서 시간을 좀 할애해서 APR이라는 기업을 좀 함께 뜯어보기도 했는데요. 어제 두 자릿수 이상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20% 이상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고 오늘 이 시간에도 5% 이상 현재 급등세 나타내면서 10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한 만큼 오늘 많은 증권사에서 아침에 관련된 리포트를 내놓았는데요. 증권사의 뷰는 어떤지 그리고 주가는 어느 정도로 보는지 그리고 앞으로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삼으면 좋을지 오늘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행된 증권사 리포트의 한 줄평 저희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대체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이었습니다. 높아진 기대치를 훌쩍 뛰어넘는 서프라이즈, 성순기인 4분기를 넘는 놀라운 실적, 해외 매출 약 3배 성장, 비중 70% 돌파. 이게 꽤 중요해 보입니다. 특히나 삼양식품의 주가가 40만 원대에서 100만 원대까지 가깝게 갈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해외 매출이 크게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 매출 가운데서 80%가 해외 매출이라고 하는데 APR 비슷한 단계를 하나씩 같이 밟아나가고 있습니다. A+, 이렇게 짧게 표현한 증권사도 있었고요. 잘하는 브랜드가 잘한다. 괜히 탑픽이 아니지. 성장성 폭발, 주가 폭발. 대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이번에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고 앞으로 성장성을 기대를 해볼 법하고 해외 매출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게 증권사의 한 줄평이었습니다. 대체적으로 목표 주가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11만 5천 원대에서 높게는 13만 원대까지 내다보고 있는데요. 하나투자증권은 가장 높은 수준인 13만 원대를 제시를 했습니다. 하나투자증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다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소비재 전 섹터 내 독보적인 성장세를 시연 중입니다. 화장품 브랜드
최선호주를 유지합니다. 라면서 목표 주가를 이번 해의 실적에 맞는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렇다면 APR이 도대체 이번 1분기에 어떤 실적을 발표를 했길래 증권사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매출액 같은 경우는 2,660억 원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YOY 기준으로 했을 때 78.6% 성장이 나왔고요. 영업이익은 546억 원, 96.5% 성장했다고 합니다. 영업이익을 시장에서는 400억 원대로 나오겠지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큰 폭으로 상회하는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해외 쪽에서 매출이 좀 크게 발생했다라는 부분이 결국에는 주가를 좀 크게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해외 합산 매출 성장률은 186%, 세 자릿수입니다. 화장품 매출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152% 넘게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 해외 매출 비중이 전체 매출 대비해서 71%를 넘어간다고 합니다. 어떤 국가에서 많이 팔리나 봤더니 미국 쪽에서 26.7%, 일본에서 10.9%, 중화권에서 1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딱 봐도 앞으로 더 팔리겠는데, 앞으로 돈이 좀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각국에서 지금 어떠한 포인트 때문에 APR이라는 이 기업이 잘 나가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미국입니다. 미국의 전체 매출액은 이번 해 1분기에 709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보니까는 미국에서는 화장품이 굉장히 잘 팔렸다고 합니다. 특히나 미국인들은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에서 더 화장품을 구매를 한다고 하는데 아마존에서 이번에 APR의 화장품이 메디큐브가 굉장히 잘 팔렸다고 하고요. 미국 내 화장품 매출이 YOY 기준으로 했을 때 384% 넘게 성장을 했습니다. 지난해 한 개 팔았다면 이번에는 384개를 판 겁니다. 어마어마한 성장률이고요. 매출 자체가 이 화장품 내에서만 500억 원을 돌파를 했고 디바이스 쪽도 나쁘지 않습니다. 29% 넘게 성장을 했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APR이 이렇게 미국에서 잘 팔리는데 앞으로도 잘 팔릴 수 있겠느냐 요거겠죠. 증권사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 매출이 한국 매출을 초과한 첫 번째 분기인데 이번이 첫 번째 분기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미국 내에서 매출이 대체적으로는 온라인에서 발생을 했었는데 오프라인 쪽으로 채널을 조금 더 확대하게 된다면은 지금보다 더 잘 팔릴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오프라인에 입점된다라는 뉴스가 나오게 된다면은 아마 APR의 주가를 조금 더 기대를 해볼 법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일본 시장은 어떨까요? 이어서 만나보시죠. 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중요한 게 성장률이 괜찮은데 이게 예상보다는 조금 덜 성장했네라는 이런 인식이 있습니다. 원래 오프라인 채널 입점의 목표치가 30%대였는데요. 지금 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게 수요가 부진해서 일본인들이 좋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APR이 다른 쪽에 해외 수요가 너무 많아서 일본 쪽에 들어가는 재고가 많이 없었다고 합니다. 수요는 탄탄한데 공급이 탄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성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이번에 화장품 매출 같은 경우에는 일본 내에서만 400% 넘게 성장했다고 하고 디바이스 쪽은 80% 이상 성장했다고 합니다. 전분기 대비해서도 아주 강력한 성장세를 보였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일본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앞으로의 성장성을 좀 기대해 볼 법하다라는 이야기 나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떨까요?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PR의 목표 주가를 13만 원대로 내다보고 있는 한화투자증권. 가장 높은 목표 수준이기도 한데요. 앞으로 13만 원을 좀 전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는 화장품이 APR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만나봤던 미국 내에서도 일본 내에서도 사실 화장품의 성장세가 굉장히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 지금 APR이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 메디큐브가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게 남는 단가가 얼마나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화장품은 하나를 팔더라도 사실 남는 게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디바이스 쪽 같은 경우에는 워낙 ASP가 높기 때문에 그곳을 좀 기대해 볼 법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진출 초회빈 국가와 채널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이제 미국에서 시작이고 일본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제 시작입니다. 이게 점점 성장해서 성숙기에 들어서는 게 아니라
미국인들이라든지 일본인들이 모두 다 APR이라는 기업이 있었네, 메디큐브라는 게 있었네, 메디큐브라는 화장품이 있었네라고 인식하는 초기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기대를 해볼 법하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디바이스 매출 성장이 일어난다면은 같이 화장품도 따라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APR의 성장성은 어마어마하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디바이스도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2025년 1분기 그리고 2분기 국내 해외에서 모두 다 새로운 디바이스가 출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APR의 주가는 정말 13만 원대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주가 탄력을 본다면 약간의 조정은 있을 수 있어도 결국에는 실적 성장에 따라 주가는 따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적이 어느 정도까지 성장할 수 있을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APR 오늘의 시그널로 만나보고 왔고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도 주목할 만한 헤드라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영 앵커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오늘 업종별로 주목받고 있는 이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시그널 열어보겠습니다. 4가지 헤드라인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과 영국의 무역 합의에서 자동차 관세 인하 소식이 나왔죠. 관련해서 자동차주의 동반 상승세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난 8일 영국과 첫 무역 합의에서 영국산 자동차 10만 대에 10%의 기본 관세만 적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자동차 관세가 인하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국내 자동차주도 덩달아 상승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각국을 상대로 관세 정책을 시작한 뒤로 개별 국가와 무역 합의를 이뤄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죠. 이번 협상에서 기본 관세인 10%는 그대로 유지하는 등 추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 있지만요. 영국을 시작으로 여타 국가들과의 협상이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부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LIG 넥스원은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증권가에서 목표가 줄줄이 상향 조정하고 있고요. 주가도 상승 탄력 강하게 받아갑니다. 30만 원대에 머물러 있었던 LIG 넥스원의 목표 주가 40만 원대로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다올투자증권에서는 목표 주가 기존의 33만 원에서 49만 원까지 가장 큰 폭으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중동향 천궁의 수출 마진을 자신하고 있다면서 중동향 양산이 본격화되는 하반기부터 실적 성장이 더더욱 기대된다라고 전망했고요. 내수 시장보다 더 이익률이 높은 아랍에미리트나 사우디아라비아 등 이 중동 사업이 하반기부터 본격화하는 만큼 향후 해외 사업 비중과 이익률 더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 반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의 합병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최대 주주인 롯데쇼핑 그리고 콘텐트리 중앙의 주가가 강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영화관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를 각각 운영 중인 롯데컬처웍스와 메가박스 중앙이 합병을 추진한 건데요. 국내 영화 산업의 재편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합작 법인은 양사가 공동 경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최근에 영화 산업이 영화 제작 감소와 흥행작 부진, 관객 수 저하 등의 악순환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MOU를 체결했다라는 게 입장입니다. 양사는 이번 합병을 통해서 기존의 극장, 영화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규 사업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YG엔터 살펴봐야겠습니다. 순이익이 2,324%나 급증하면서 흑자 전환했다는 소식에 52주 신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올해 1분기 연결 영업이익 YG엔터의 경우 95억 2,5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이 14.7% 늘어났고요. 순이익의 경우에 102억 2,800만 원으로 2,324.5% 증가했습니다. 보기 드문 네 자릿수 대 성장세 시연해내면서 오늘 장중에 7만 8천 원까지 오르면서 52주 신고가 다시 써냈고요. YG 플러스의 주가도 동반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 헤드라인 함께 짚어보셨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종목 시그널 살펴봤고요.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훈 앵커와 함께 하시죠.
네, 먼저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 코스피 안에서 사는 기업들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APR 쪽으로 집중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아, 세 번째로는 현대로템인데 특히나 현대로템 오늘 시장에서 주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번째로는 현대차, 다섯 번째로는 한화엔진 이름 올리고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 가장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입니다. 두 번째로는 LG에너지솔루션, 세 번째로는 SK하이닉스입니다. 오늘 1위권, 2위권 그리고 4위권에 위치한 기업을 계속해서 매도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BGF 리테일입니다. BGF 리테일이 오늘 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부진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외국인들 좀 매도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다섯 번째로는 포스코 퓨처엠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내에서의 외국인 수급도 이어서 만나보시죠. 네, 외국인 투자자들 코스닥 내에서 가장 첫 번째로는 주성 엔지니어링 매수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ABL 바이오, 세 번째로는 파크 시스템스, 네 번째로는 동성 화이텍, 다섯 번째로는 루닛 자리하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24 가장 먼저 자리하고 있습니다. 카페24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실적 자체는 괜찮았습니다만은 전분기 대비해서 좀 부진했다라는 이러한 평이 이어지면서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에코프로, 세 번째로는 에코프로 BM, 네 번째로 휴젤, 다섯 번째로는 클래시스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기관 수급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은 코스피 안에서 보시다시피 한국항공우주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대로템 자리하고 있는데요. 외국인 기관 모두 다 오늘 시장에서 방산주 중심으로 매수에 강력하게 들어오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네이버입니다. 네이버가 오늘 약간의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실적을 발표를 했고 컨퍼런스 콜 함께 진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어제까지는 매도 흐름을 보였던 기관 투자자 오늘 다시 한번 매수로 돌아선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고려아연, 다섯 번째로는 한국전력 자리하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가장 첫 번째로 자리하고 있네요. 기관 투자자들은 연이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으로 좀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HD 한국조선해양, 네 번째로는 포스코 퓨처엠, 다섯 번째로는 한화오션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내에서의 기관 수급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네, 코스닥 내에서 기관 투자자들 알테오젠 가장 많이 매수하고요. 두 번째로는 고영입니다. 세 번째로는 ISC, 네 번째로는 BHI, 다섯 번째로는 VT인데 기관 투자자들 오랜만에 알테오젠 쪽으로 매수 들어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안으로는 기관 투자자들 이번 주 들어서는 연이어 매도세 나왔는데 오늘 시장에서 오랜만에 알테오젠 쪽으로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 오늘 다 신규 상장주입니다. 원일 TNI 가장 첫 번째로 자리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카페24인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에코아이, 다섯 번째로는 SDN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외국인 기관 수급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금값이 나날이 치솟으면서 금 투자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값이 오르는 배경과 또 앞으로 얼마나 오를지 송종길 한국금거래소 대표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국제 금값이 한때 온스당 3,500불까지 올랐는데 왜 이렇게 오른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안정이 안 되고 계속 확대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러우 전쟁이라든지 이스라엘에서의 이제 중동의 어떤 분쟁 문제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미중 간의 이제 무역 또 분쟁도 계속 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그 무역 정책이 가장 큰 또 원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대거 금을 매수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금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부분. 거기에 이제 개인 투자자, 전 세계적으로 이 실물에 대한 투자 관심도가 높아져 가고 있다라는 부분도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골드바 풍기 현상으로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고 들었는데 현재 상황이 어떤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한국금거래소의 강점은 그 품귀 현상이 있어도 원활한 공급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강점인데요. 작년 매출이 1, 4분기에 7,200억 정도였는데 올해는 1, 4분기에 1조 4,300억 정도를 했습니다. 그럼 매출이 2배 성장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은 품귀 문제가 있어도 금 공급이 원활하기 때문에 매출의 어떤 그 성장에는 전혀 지장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금융권에서의 위탁 판매, 골드바 판매량도 한 3-4배 더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가맹점이나 직영점을 통한 매출 또한 전년 대비해서 한 8배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금값 어디까지 오를 걸로 예상하시나요? 금값은 지속적인 우상향을 저는 보는데요. 그런 이유는 무한한 자원은 아닌 유한한 자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매장량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노출된 것은 한 5만 5천 톤입니다. 시중에 노출되어 있는 사용량은 19만 톤을 넘어섰고요. 매장되어 있는 5만 5천 톤 역산을 해보면 한 12년, 13년 후에는 그 고갈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물론 가치가 높기 때문에 재생돼서 사용될 금도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리고 한 20년 정도면 금이 품귀 현상이 더 악화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장기적으로는 4,000불, 심지어는 해외 전문가들의 어떤 그 진단을 봤을 때 10,000불이 넘어선다라는 어떤 기사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 투자를 하면서 유의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은행 대출을 받아서 금에 투자하는 거는 지양해야 되고요. 자기 여유 자금의 한 10%, 요즘은 이제 또 금값이 계속 우상향으로 간다라고 생각이 된다 그러면 여유 자금의 20%까지 올려서 포트폴리오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투자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으로 금 투자에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TV 이지은입니다. 네, 이데일리온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하는 만루홈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을 안겨줄 만루홈런 종목들 찾아보시죠.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미국과의 첫 무역 합의 국가는 바로 영국이었습니다.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에 간밤에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했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는 조금 상대적으로 부진하게 느껴지거든요. 오늘 시장 판세 어떻게 읽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영국이 먼저 이제 뭐 합의를 이끌어냈는데 이게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영국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할 수는 있지만 조금 빨리 하는 것이 본인들한테 이득이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미국이 지금 이 무역 협상이라는 이 제안을 내놓은 게 본인들이 무역에서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해소하겠다라고 해서 조금은 이제 우리한테도 무언가를 달라라고 협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영국은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종일 들으셨겠지만 미국 상대로는 무역 쪽에서 미국이 몇 안 되는 흑자를 보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영국 입장에서는 좀 불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자동차나 철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 나온 거 보니까 계속 우리나 이제 뭐 일본 그리고 인도, 베트남 같은 이제 협상을 코앞에 두고 있는 국가들 앞에서는 이제 가이드라인 정도 되지 않았나 싶어요. 물론 조금 더 미국이 본인들한테 이득되는 것을 가져가려고는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시장에서 크게 신경 쓸 게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이 관세 쪽에다가 신경을 많이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시장은 지금 어닝 시즌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입각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그냥 편안한 시장이다. 그리고 기존의 리스크는 이 4월에 다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간중간 한 번씩 이제 조정의 핑계, 출렁거림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는 2보 전진을 위해서 도약하기 위한 후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너무 여러분들이 신경 안 써도 되는 수준까지 갔다. 리스크는 아직 남아있지만 해소 단계로 가고 있다. 그리고 주말에 이제 스위스에서 이제 미중 간에도 이제 대화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둘이 또 이제 트럼프랑 시진핑 뭐 수장들도 아니고 이제 협상 당사자들이 이제 와가지고 이제 뭐 그렇게 뭐 등 돌리고 이제 젤렌스키 때처럼 소리 지르고 가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요. 너무 걱정만 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빠르게 올라온 종목들 적절히 이제 수익 챙기면서 보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닥권에서부터 섹터들 순환매 계속 돌고 있는 거 여러분들 제가 한 달 전부터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보면 된다. 그리고 지금 새로운 섹터를 계속 찾아가지고 순환하는 거, 그리고 먼저 올라갔다가 지난달에 올라갔다가 한 2, 3주 혹은 한 달 정도 쉬고 있는 섹터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 섹터들이 재상승이 나올 거니까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순환매 노린다라고 보시면 편안한 시장이다 보시면 되고요. 자,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보셔도 동일하게 느끼실 것 같아요. 분명히 딱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최저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한 달 전에 최저점 찍었을 때 아이고 너무 불안해요. 주식 다 팔고 떠나야 되나요? 라고 생각하시면서 트럼프를 계속 욕하셨는데 지금도 뭐 트럼프는 욕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구간까지 올라오면은 여러분들 기존 주가는 대부분 회복을 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 그리고 이 밀린 구간은 이 대변수에서 밀린 거지 그렇게까지 여러분들 이 아래 구간이 오래 형성되지 않는다. 빠르게 복귀될 거다라고도 말씀드렸는데 이미 다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딱 한 달만 지나면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이번 봄, 그러니까 4월, 6월 안에 저는 고점 구간을 도전하는 건 물론이고 돌파 시도는 당연한 거고 돌파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한 달 보름이 넘게 남았어요. 아직도 충분히 이제는 고점 부분을 한번 두들기고 쉬었다가 다시 한번 재돌파까지도 노릴 수 있는 그 정도 시간이 남았다. 관세 협상이 진행되는 것 또한 확인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생각했던 그 불안감 정도는 지금 느끼지 않는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이 730포인트가 강력한 저항까지는 아닌데 이 구간에서 뭐 살짝 횡보하면서 쉬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건드려주고 쉬고 있는데 이 구간만 넘어가면은 780까지는 뭐 다이렉트로 가도 이상할 게 없는 시장이죠. 그러면은 그때 되면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건드려주고 그리고 한 템포 쉬었다가 두 번째 혹은 세 번째까지도 도전을 할 수 있는 그 기간적으로 남아있는 시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은 이제는 마음을 좀 놓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간중간에 조정은 한 번씩 나올 겁니다. 그런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다라는 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언제나 이제 금요일이 되면 또 우리 설레이는 날이죠.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한다라기보다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제가 놀고 먹자. 주말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좀 지내시면서 내가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즐거운 생활을 하면서 이제 여행도 가고 이제 집에서 이제 쉬기도 하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종목들을 많이 소개를 해드리는데 오늘 보니까 비가 좀 많이 내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일 뭐 오전까지 비가 내린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또 여러분들 오랜만에 또 집콕 생각이 나실 겁니다. 최근에 이제 날씨가 좋아서 외부로 많이 나가셨다라고 하면은 이제 집에서 좀 휴식한다라고 하면 맛있는 거 먹고 또 이제 요즘에 다시 한번 OTT를 본다거나 아니면 요즘에 또 이제 최근에 이제 뭐 그 가수분들 이제 엄청난 활동을 하는 것들 많이 보이는데 아이돌분들 활동도 좋고 예능 같은 경우도 좋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집콕주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영화 산업 같은 경우에도 10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백악관에서 아니다, 검토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영화 산업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얘기하는 뭐 안보 부분이나 여러 가지 핑계를 대도 부과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은 오히려 역풍을 맞는다라고 생각해서 백악관에서는 반대를 한 것 같습니다. 검토도 안 하고 그냥 일단 지르고 보는 트럼프 스타일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뭐 톰 크루즈 같은 이런 그 유명한 배우들도 이제 한국에 왔을 때 기자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셨다라고 하죠. 이 관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 섹터가 아무래도 다시 한번 확인되는 게 이 영화나 이런 콘텐츠 그리고 엔터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이 섹터를 지금 어떻게 노려봐야 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알아보도록 할 테니까요. 편안하게 나는 집에서 누워서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 종목들 기대해 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날씨가 조금 처지긴 하지만 그래도 금요일인 만큼 놀고 먹자 테마로 또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집콕주 안에서 어떤 종목들 골라주셨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득점 낼 수 있는 안타 종목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하이브 골라주셨어요. 오늘 엔터주들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YG 엔터 잘 가고 있는데 하이브를 엔터주 안에서 가장 좋게 보고 계신 걸까요?
네, 뭐 기존에도 제가 엔터주는 뭐 자주 여러분들께 설명드렸고 12월부터 지금까지도 똑같은 의견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는 이제 상저하고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엔터주는 원래 4분기가 성수기고요. 시상식 같은 거 많죠. 그때 컴백을 하고 1분기에 조금 쉽니다. 그래서 1분기에 쉬고 2분기부터 좀 좋아질 거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이 주가에도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가장 좋은 종목이냐라고 말씀하시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다 좋아 보여가지고 무엇 하나 꼽기가 어려워요. 대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하이브가 가장 안정적인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가총액도 그렇고 지금 BTS 완전체 복귀 이 말씀은 제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고,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기대를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안정적이고 편안한 종목 본다라고 하면은 뭐 콘텐츠주에도 있지만 이런 이 엔터주 쪽에서 하이브만한 종목은 없는 것 같아요. YG도 지금 블랙핑크 완전체 기대감 있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멋진 모습 보이면서 최근에 고점 계속 돌파해 나가고 있고, SM은 그 전부터 계속 좋은 움직임 보였고, JYP도 뒤늦게 움직여갖고 지금 고점까지 다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느 것 하나 뺄 게 없고 중소형사 중에도 뭐 큐브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좋은 움직임 만들고 있죠. 그래서 제가 뭐 많은 설명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계시는 그대로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아직까진 기대감이고 제대로 컴백하지도 않았습니다. 뭐 개별 활동은 하고 있지만 완전체를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보고 글로벌 시장에서 활약을 시작한다라고 하면, 월드 투어를 제대로 한번 돌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또 붐이 일어날 테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가장 안정적인 종목이다라는 거 생각하시면서 앞으로도 응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장 안타 종목으로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하이브를 골라주셨네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종목으로 2루 타석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게임즈 안에서 넵튠을 골라주셨습니다. 카카오 게임즈가 최근에 넵튠의 지분을 팔아서 이제 크래프톤에 넘기기도 했는데, 이 이유 역시나 호재가 되고 있거든요. 2루타 종목으로 보고 계시는 이유는 뭘까요? 네, 넵튠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존에도 말로 없는 종목에도 한번 선정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40%대의 수익률을 보이고 지금 잠시 쉬고 있는 구간인데요. 방금 전에 말씀해주신 이슈가 최근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본업을 열심히 잘하고 있고, 넵튠은 이제 뭐 흑자 전환도 되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데, 중요한 거, 모회사가 지금 부실하단 말이에요. 카카오 게임즈가 뭐 과거의 영광을 되찾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비실비실하게 가고 있다 보니까, 또 이제 제가 여기 밑에다가 싹 정리를 해드렸는데, 뭐 이 그 XR 관련 쪽으로 해서 메타버스 관련 쪽으로 해서 계속 넵튠을 통해서 투자를 했었는데, 이 부분까지도 투자를 더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뭐 컬러버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손절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 나올 정도로 지금 투자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좀 어려운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크래프톤은 어떤 기업이에요? 우리나라 게임사 중에서 돈을 가장 잘 벌고 있고 가장 안정적으로 벌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볼 때 넵튠에 대해서 더 안정감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말로 홈런까지 가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그 이상까지 갈 수 있는 모멘텀을 모회사 교체로서 다시 한번 이룰 수 있다. 그리고 기존에 메타버스 쪽 이 성장 기대감 몰고 있던 거, 그리고 자회사로 들고 있는 이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크래프톤의 성장 기대감으로 넘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은 크래프톤에서 추후에 추가적인 투자를 할 가능성 매우 높다라는 거,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 보면은 넵튠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계속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더 안전해지고 단단해지고 주가 상승 모멘텀이 확실해진 기업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응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크래프톤과 함께 손을 잡으면서 더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 됐다라고 정리해 주셨으니까요. 넵튠의 주가 흐름도 잘 따라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장타 노릴 수 있는 3루타석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3루타 종목은 콘텐트리 중앙을 선정해 주셨습니다. 영화관 합병 이슈가 오늘 또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가 합병한다고 하는데, 이 소식으로 오늘 또 주가 탄력 받아가고 있거든요. 3루타 종목으로 꼽아주신 이유는 뭘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좋은 소식으로 해서 이제 뭐 주가가 좋게 보이고 있는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영화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데 이게 정말 호재가 되느냐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외에 본업 자체를 너무 잘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본업이 잘 되면서 안 좋았던 영화 부분에서 뭔가 개선점을 찾아간다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시장에서 좀 뭐 보너스 점수를 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본업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 쭉 이렇게 나열해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뭐 흑백 요리사부터 시작해서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은
대부분 이제 콘텐트리 중앙 아니면은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이 양사에서 대부분 생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2위권에 해당되는 이제 제작사고요. 그리고 가장 또 어떻게 보면 또 역량이 좋은 제작사 중 하나다라는 부분에서는 아주 편안하다. 그리고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렸는데 넷플릭스랑 이제 공급 계약 갱신이 이제 봄에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수익성이 계속 회복이 되면서 기존에 부담이 됐던 이런 자금 같은 경우도 더 좋아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넷플릭스만 계약하는 게 아니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이런 이제 방송국에 공급을 하면서 그동안은 한알령에 막혀서 중국에 공급을 못했었는데 그 부분이 해소가 되기 시작하면서 수익성은 더욱더 커진다라는 거 꾸준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티빙 같은 경우도 뭐 합병 이슈가 있어가지고 SLL 중앙 이 IPO가 계속 밀렸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올해 뭐 하반기부터 해서 내년까지 해가지고 또 뭐 진행할 수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IPO를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원래 자회사들이 이렇게 좋은 콘텐츠를 개발한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돼요. 본업이 너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성장 모멘텀은 꾸준하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거에 비해서 이미 이제 주가가 금리 인상기에 너무나도 낮은 가격권까지 내려와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있을 가격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소한 3배 이상 올라가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보는 종목인데 추후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러분도 함께 보시고, 이 종목 또한 말로 없는 종목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미 2자릿수 수익률은 나오고 있는데 갈 길이 멀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응원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비 오는 날 집에서 시청을 많이 해주신다라고 하면은 힘을 얻어가지고 또 멋지게 위로 주가가 승승장구하면서 달리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많이 시청해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콘텐트리 증앙, 이 콘텐츠 제작사로의 입지를 잘 다져가고 있는 만큼 3루타 종목으로 그 이상으로도 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3가지 종목들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그동안의 만놈론 종목들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수익률 한번 체크하고 가시죠. 네, 그동안 말로 없는 종목들 너무나도 뭐 좋은 수익률을 보이고, 사실 제가 기대는 했지만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속도가 빠른 종목들도 많이 있었고요. 더 잘해주고 있는 종목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뭐 하나가 또 이제 인벤트리 랩이 아닌가 싶은데요. 비만 치료제 시장,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실제 신약이 출시될 때까지는 이제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이제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구용 치료제 결과가 너무나도 좋다 보니까 벌써 우리 목표였던 250% 다 왔습니다. 혹시나 여기서 더 못 올라간다라고 해도 여러분들 1.3%도 안 되는 가격권이니까 그 정도만 이제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대신 한 차례 쉰 다음에는 저는 이것도 넘어서 300% 이상 그 이상으로 넘어갈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보면서 가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종목들도 우리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 뭐 크라우드웍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요. LIG 넥스원도 지금 6위권까지 올라와 있고, 그리고 원익홀딩스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다시 100%대로 올라와가지고 이제 언제 튀어 올라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 위치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부분을 잘 체크하시면서 보시고, 2페이지로 넘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2페이지는 1페이지에도 이렇게 종목들이 계속 바뀌는데 2페이지는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습니까, 지금. 사실 2페이지도 SKC 같은 경우가 있다라는 것 자체도 신기할 정도고, 그리고 제주은행이나 그린케미칼, 글로벌텍스프리, 뭐 디어유 이런 종목들 다 새로 들어온 종목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테크인 같은 경우 조만간 이 순위에서 사라질지도 모르는, 다음 주만 돼도 사라질지 모릅니다. 지금 40%대에서 50%대 사이에 지금 이 자리를 노리는 종목들이 15종목 정도 됩니다라고 했는데 이제 20종목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언제든지 순위가 바뀔 수 있고, 여기 지금 위치해 있는 종목들도 다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힘을 더 내줘야겠죠. 여러분들의 응원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고요. 자, 인벤트리를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지금 시점은 한 템포 쉬어가야 되는 구간이니까 올라갈 때마다 비중 축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그 주식 격언 있죠.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래도 조금 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욕심내서 복숭아뼈 정도에 사서 귀 정도에서 팔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꼭 정수리까지 노리려다가 여기서 못 팔고 이렇게 쓱 내려가서 가슴팍 혹은 무릎팍까지 다시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정도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요 무릎까지 내려올 종목은 아닌데, 그래도 여러분들 귀 정도에선 팔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어디 가긴지 모르겠다라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분할로 정리하시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도 그런 구간이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전일 하루 쉬었지만 그 전에도 윗골이 달았고 오늘도 음봉으로 돼 있는 거 보면은
보면은 쉬는 타이밍 잘 잡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1차 목표치 도달하는 종목들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콜마 B&H 기존에도 한번 콜마홀딩스 이슈로 급등한 다음에 휴식 취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오늘 올라오면서 1차 목표치에 도달을 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번에도 잠깐 휴식 취한 다음에 돌파해서 2차 목표치 말로 홈런까지 갈 거니까 여러분들 의심하지 마시고 건기식 시장도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놀고 먹자라는 컨셉을 괜히 잡은 게 아니라 지금 시장에도 잘 맞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소개해드리는 거니까 앞으로도 응원 많이 해주시고 오늘 종목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놀라운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 수익률 체크와 함께 AS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우리 놀고 먹자 테마 보고 있었죠. 집에 콕 박혀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알려주고 계신데 하이라이트 종목으로 어떤 종목 꼽아보셨을까요? 네, 오늘은 제가 욕심을 조금 많이 내고 있는 기업으로 A스토리를 준비를 했습니다. 과거부터 이제 중소형사 중에서는 가장 역량 있는 기업이 아니겠느냐. 글로벌 시장에서도 굉장히 이슈가 되는 이런 작품들을 그동안 많이 내보냈죠. 뭐 여기 지금 제작진분들께서 이렇게 너무 예쁘게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사진으로 보니까 더 편안하네요. 자, 그래서 뭐 킹덤 같은 경우 모르시는 분들 없으실 거고 뭐 시그널부터 시작해서 국내에서 워낙 인기 많았던 작품들이죠. 우영우 말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 SNL 지금도 가장 뭐 재밌는 이제 이슈가 되는 그런 이런 프로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패러디 정말 잘하기로 유명하죠. 그래서 요즘에 뭐 유튜브만 들어가도 계속 이제 순환이 되고 하는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A스토리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제작비나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부담이 돼서 작년에 작품을 많이 안 만들었어요. 근데 올해 하반기부터 해가지고는 지금 아이돌아이부터 시작해가지고 텐트폴 작품을 계속 낸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기업에서 제대로 된 작품 하나 나오는 순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이슈가 된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 테니까요. 가격 전략은 간단하게만 드릴게요. 8,750원 전후 구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 보시고 10,000원 넘어가면은 이때부터가 진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차적으로 한 12,000원까지 보시고 그리고 나서 넘어가면 전 20,000원 사실은 저는 그 이상까지도 보고 있는데 앞자리가 또 바뀔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일단 겸손하게 20,000원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만 해도 거의 3배가 되겠죠. 그 밀려 내려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밑에서는 이제 7,500원간 이탈하면은 한번 정리했다가 다시 재매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스토리 멋진 종목이고 탄력 있는 종목이니까 앞으로도 응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새로운 콘텐츠를 내놓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A스토리 앞으로 K 콘텐츠의 저력을 더 보여줄 수 있을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함께 주시해 보시죠.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은 영국산 자동차에 대해 연간 10만 대 한도로 관세를 25%에서 10%로 낮추고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도 철폐하기로 했다. 영국은 에탄올, 소고기, 농산물 등에 대한 시장을 개방해 미국에 50억 달러 수출 기회를 제공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타머 영국 총리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 영국과 획기적인 협상을 타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트럼프 정부가 전면적인 관세 정책 이후 처음 발표한 양자 무역 합의다. 미국은 영국의 보잉사 항공기 구매에 상응해 롤스로이스 항공기 엔진 부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으며 에탄올에 대한 영국의 19% 관세도 폐지된다. 이번 합의는 주요 원칙만 담은 프레임워크 형태로 미국과 영국은 후속 협의를 통해 세부 사항을 확정할 예정이다.
네, 이어서 팩트체크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의 성주원 법조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가장 첫 번째 이슈로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더본 코리아 관련 이슈를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는 백종원 대표 그리고 더본 코리아가 최근에 창사 이래로 가장 큰 위기를 맞았다 이런 이야기가 네. 나오고 있는데 현재 어떤 혐의들을 받고 있고 또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백종원 대표와 더본코리아는 여러 건으로 경찰의 수사 선상에 올라 있습니다. 우선 가장 핵심적인 것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입니다. 대표적으로 더본코리아의 덥죽 제품 광고 시에 베트남산 새우를 사용했음에도 국내산 다시마 새우, 멸치 사용, 통통한 자연산 새우 등으로 허위 광고했다는 그런 내용으로 현재 강남구청이 경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그 외에도 백다방의 쫀득 고구마빵이라든지 백종원의 백석된장, 한신포차 낙지볶음 등 다른 제품에서도 이렇게 원재료와 다른 원산지 표기 또는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했다라는 의혹을 또 받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축제에서 사용한 조리기구가 실제로는 산업용 금속임에도 식품용으로 안전검사를 받은 것처럼 안내했다라는 혐의도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는 적법한 검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닭뼈 튀김 조리도구를 가맹점에 공급했다는 그런 식품위생법 위반 의혹으로도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그런 상황입니다. 워낙 국민 셰프로도 사랑을 받아왔던 인물이기 때문에 이러한 실망감이 좀 더 큰 듯하고요. 보니까는 사실 더본코리아는 논란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비슷한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근본적인 이유도 짚고 가겠고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회사 측은 지금 어떻게 좀 대응을 먼저 했는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지난해에 연돈 볼카츠 점주들과의 갈등도 있었고요. 또 백햄의 품질 문제 이런 것들도 불거진 바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업의 외형이 빠르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내부 관리 시스템, 특히 품질 관리나 가맹점과의 소통, 또 교육 시스템이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데에서 근본적인 원인을 좀 찾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백종원 대표 개인의 높은 인지도와 영향력이 이 사실 더본코리아의 성장을 많이 이제 이끌어왔고 거기에 더본코리아가 의존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런 방식이 사실 거꾸로 어떻게 보면 시스템적인 관리를 소홀하게 만든 것은 아닌지 그렇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논란 초기에 더본코리아 측은 내부 점검을 실시했고 혼선 가능성을 고려해서 온라인 제품 소개 문구를 수정했다라는 등의 해명을 내놓았지만 연이어 유사한 의혹들이 계속 터져 나오면서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는 좀 역부족인 그런 모습입니다. 결국 백 대표가 직접 나서서 대국민 사과도 하고 또 모든 방송 활동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두기도 했는데 그 배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가맹점의 지원책을 발표하고 내부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이러한 대책들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까 하고 의문을 품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백종원 대표는 50억 원 규모의 가맹점 지원책을 발표하고 또 추가 지원도 준비 중이라고 밝히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로열티 3개월 면제, 핵심 식자재 할인 공급 이런 것들은 당장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주들에게는 단기적으로 숨통을 틔워주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미 여러 차례 비슷한 논란이 반복됐던 만큼 이번 대책이 단순한 여론 무마용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시스템 개선과 또 기업 문화의 근본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평가됩니다. 특히 상장 기업으로서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한 품질 관리 또 법규 준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번 사태로 사실 이미지의 타격도 있었고 무엇보다 더본코리아는 상장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에도 당연히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은 더본코리아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좀 어떠한 노력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 계십니까? 네, 더본코리아 주가는 지난해 11월 상장 첫날 5만 원을 넘기면서 화려하게 출발을 했는데 최근에는 2만 원대로 하락하면서 공모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좀 부진한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이은 악재와 함께 최근에는 보호예수 해제에 따른 오버행, 즉
대규모 매각 대기 물량에 대한 우려까지 겹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진 상황입니다. 물론 백 대표와 주요 주주들은 당장의 매도 계획은 없다라고 밝혔지만 시장의 우려는 여전한 상황이고요. 기업 이미지 실추는 물론 일부 가맹점의 매출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도 나타나고 있는데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번 사태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한 상장 기업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ESG 경영 기준을 강화하고 또 주주 및 가맹점주들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확대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에도 힘써야 한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고요. 백 대표 본인도 뼈를 깎는 각오로 조직을 쇄신하고 기업 문화 자체를 바꾸겠다라고 공언한 만큼 구체적인 변화를 통해서 시장의 신뢰를 다시 얻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더본코리아가 앞으로 또 어떠한 대책을 내놓을지 실질적으로 또 어떠한 행동을 하면서 주가가 어떻게 반응할지 여러분들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SK하이닉스인데 두 건의 기술 유출 범죄 뉴스가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건은 전 직원의 구속 기소 소식이고요. 두 번째 건은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던 중국인 직원의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라는 소식인데 심각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가 산업 경쟁력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인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반도체 업계 선두주자인 SK하이닉스와 관련된 기술 유출 사건들이 이번 주에 또 연이어서 나오면서 좀 경각심, 이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다시 한번 또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첫 번째 좀 사건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의 전 직원이 중국 기업으로 이직을 시도하면서 기술을 유출을 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속 기소된 사건인데 이 사건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는 지난 7일 SK하이닉스의 전 직원 김모 씨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SK하이닉스 중국법인에 근무하던 중 중국의 유력 반도체 기업인 화웨이의 자회사 하이실리콘으로부터 고액 연봉을 제안받고 이직을 준비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씨는 회사의 핵심 기술인 CMOS 이미지 센서 등 영업 비밀을 사내 문서 관리 시스템에서 무단으로 출력하거나 사진으로 촬영하는 수법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김 씨는 유출 금지 자료임을 숨기기 위해서 대외비 문구나 회사 로고를 고의로 삭제한 정황도 포착됐고요. 이렇게 빼돌린 영업 비밀을 이용해서 중국 회사 두 곳에 이력서를 제출하면서 누설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슷한 시기에 이미 기술 유출로 재판을 받고 있던 SK하이닉스의 한 직원이 항소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1심보다 형량이 대폭 늘어났다고 하는데 이유가 뭡니까? 네, 같은 날 수원 고등법원에서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 화웨이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직원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도 마침 같은 날 이루어졌습니다. 이 A씨는 2022년 퇴사 직전에 반도체 공정 문제 해결책과 관련한 자료 수천 장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돼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그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에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하면서 형량을 대폭 높여서 선고를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 이후로 피고인이 유출한 기술은 피해 회사가 단연간 연구 개발한 성과물이자 또 국가 핵심 기술로 평가되는 자료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이러한 범죄는 국내 기업의 생존 기반을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국가 산업 경쟁력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므로 국가 안보 차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와 같은 이 첨단 산업 분야에서 기술 유출 시도가 끊이지 않습니다. 좀 요 근본적인 사실 이유를 좀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역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노리는 그 점 때문일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되는데요. 특히 첨단 기술을 단기간에 확보하려는 후발 경쟁국이나 기업들의 유혹이 아무래도 끊이지 않고 있고 또 내부자 포섭을 통한 조직적인 접근도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과거에는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이 피해의 심각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볍다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도 역시 이 기술 유출 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끊이지 않는 그 이유 중에 하나로 또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기술 유출이 개별 기업의 피해를 넘어서 이렇게 국가 경제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다라는 인식이 조금씩 확산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우리 정부와 또 사법부의 대응도 한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SK 하이닉스 관련 두 사건에서 보듯이 법원 역시 국가 핵심 기술 유출 사범에 대해서는 과거보다 훨씬 무거운 형량을 선고하면서 좀 경종을 울리고 있다라고 해석이 되고요. 이러한 양형 강화는 분명히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기술 보호에 대한 우리 사회 전체의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도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네, SK하이닉스 기술 유출 사건도 함께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의 성주원 법조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켓 무버입니다. 올해 2분기 IPO 시장의 대어로 주목받던 기업들이 줄줄이 상장을 철회하면서 IPO 시장에 다시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IPO 시장의 기대가 컸던 만큼 또 실망도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2분기 IPO 대어의 현황을 좀 살펴보자면요. DN솔루션즈가 지난 4월 30일 상장을 철회했고요. 롯데글로벌로지스도 5월 2일 상장 절차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두 기업 모두 수요 예측에서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인데요. 이제 투자자들이 수요 예측 단계에서부터 신중하게 접근하면서 옥석을 가리는 경향이 더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달바 글로벌의 경우에는요, 수요 예측을 진행을 했고 공모가를 확정을 했습니다. 공모가의 경우 희망밴드 최상단으로 확정이 되면서 66,300원으로 나타나게 됐고요. 기관의 수요 예측 경쟁률 역시 1,141대 1을 기록하면서 높은 경쟁률 나타냈습니다. 상장 후에 주식을 일정 기간 보유하기로 약속하는 의무 보유 확약 비율 역시 24.2%로 나타났습니다. 달바 글로벌은 5월 22일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화장품 업황이 나쁘지 않은 만큼 전반적인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 시장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주 투자 포인트는 우리가 어떻게 잡아보는 게 좋을까요? 지금 일단 그동안 발목을 잡았던 중국의 수출이 이제는 실적의 날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중국 수출이 2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면서 이제는 바닥을 다졌다라는 이야기 나타나고 있고요.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경기 부양의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소비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 관세에 관련해서 우려가 컸는데 미풍으로 끝날 가능성도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미국 수출의 경우에 관세를 시행한 이후에 오히려 전년 대비 6%의 성장세가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달라진 K뷰티의 위상은 이제 말할 것도 없는데요. 이러한 K뷰티의 위상 속에 APR이라는 기업은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호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글로벌 IB에서도 눈높이를 상향하고 있습니다. 홍콩계인 CLS에서 목표 주가 108,000원, 시티은행에서도 11만 원까지
원까지 목표 주가 끌어올리기도 했고요. 키움증권에서도 APR 날아오르다라는 코멘트를 제시했습니다. 매출 내에서 해외 비중이 점차 이렇게 확대될 것으로 보면서 2026년에는 78%까지 늘어날 것으로 봤고요.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강한 성장 모멘텀으로 반영해서 실적 추정치 상향 조정한다면서 목표 주가 역시 12만 원까지 끌어올렸습니다. APR 같은 이러한 기업들을 필두로 낙수 효과가 나타나면서 화장품, 미용기기 섹터 전반에 훈풍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K뷰티의 성장세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시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핫한 이슈와 종목들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모셨습니다. 지시인포의 박근호 이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이사님과 시장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장인데 분위기가 좀 처집니다. 코스피 약보합권, 코스닥은 1% 넘게 빠지면서 이제 거래가 되고 있고 코스닥 쪽은 외국인들 매도 물량이 좀 큽니다. 다만 어떻게 이걸 또 잘 해석해 보자면은 좀 시장이 쉬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어떠한 좀 이슈를 보면 좋을까요? 지금 바로 주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뒤에 초록색 배경이 말해주죠. 네이버입니다. 네이버가 오늘 드디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어제 카카오가 실적을 발표했고 오늘 네이버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저희 파이널샷에서 이 실적을 조금 잘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얼마 성장했다 이런 거 말고 네네. 개인적인 이 투자 포인트를 좀 듣고 가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일단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팩트 체크를 몇 개 좀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1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이제 매출은 10%,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15% 증가했다라고 이제 네이버 측에서 밝혔는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이제 전년 동기 대비니까 전 분기 대비해서는 빠졌죠. 이제 전년 동기 대비 이제 24년도 1분기 대비해서 성장을 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24년도 1분기 실적 그러니까 23년도 대비 24년도 1분기 실적도 상당히 괜찮았었거든요. 그때도 매출이 10%, 영업이익이 32% 늘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러니까 23년도보다 24년도, 24년보다 25년도의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관전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네이버를 보면서 최근에 좀 약간 달라진 점이 있다라고 해야 될까요? 몇 가지 좀 포인트로 삼을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창업자들, 이해진 창업자가 경영에 복귀를 했다. 사실 뭐 이해진 창업자가 돌아왔다라고 해서 뭐 당장 네이버가 달라질 것 같진 않지만 이해진 창업자가 오면서 두 가지 키워드를 던졌어요. 글로벌, 그다음에 AI 두 가지 이제 키워드를 던졌는데 AI는 지금 뭐 너무나 당연한 부분이고 사실 네이버 입장에서는 한정된 국내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성장을 이어나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글로벌적으로 지금 미국에 상장돼 있는 웹툰 엔터 같은 경우도 네이버 지금 상장하고 나서 가격 흐름은 좋지는 않죠. 계속적으로 흘러내리는데 지금 시가총액 미국 시장에서 1조 7천억 정도를 마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 컨퍼런스 콜에서 가장 강조된 부분이 무엇이냐면 검색을 AI로 이제 어느 정도 적용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걸 개인화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뭐 네이버나 뭐 네이버 쇼핑이나 이런 데 같은 데서 이제 검색어를 치면 A라는 사람이 컴퓨터 화면에 뜨는 것과 B라는 사람이 컴퓨터 화면에 뜨는 게 지금 똑같거든요. 근데 그거를 개인의 성향을 AI로 판단을 해서 화면 배치를 아예 그냥 개인적으로 다 어떤 그 성향대로 좀 맞춰주겠다 이런 부분들을 좀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오픈 AI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 비영리 단체로 남기로 했죠. 얼마 전에 발표가 됐는데 지금 돈을 받는 것은 오픈 AI 그 기존에 이제 LNC에서 받는 게 아니라 LLC라고 이제 영리 단체 새로 만들어진 곳에 돈을 받고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 일론 머스크랑 지금 이제 소송을 하고 있는데 샘 올트먼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오픈 AI 그 AI 사업이 굉장히 좀 재밌다라고 표현해야 되나? 20억 달러를 벌면 돈이 70억 달러가 나간답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돈이 들어오는 만큼 사용자들이 늘어난다는 뜻이니까 그거보다 한 3배 정도를 더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이런 뭐 카카오나 네이버 관련된 기업들이 AI 투자를 사실 아직까지는 뭐 외국처럼 그렇게 어떤 뭐 대규모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나름대로 좀 변화를 꾀한다라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안 좋은 부분을 찾기가 힘들 정도로 전 부분이 다 괜찮게 오른 상황이고요. 핀테크 쪽이 네이버 페이 쪽이 11% 이상 성장한 부분 아무래도 이제 그 쇼핑 쪽이 성장을 했으니까 같이 어떤 성장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웹툰, 스노우, 그 다음에 뭐 공통적으로 다 소폭이나마 성장을 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오늘 네이버 실적을 보면서 주가의 어떤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올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지켜봤는데 거의 주가 반등이 안 나왔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미국 시장에서 구글이 굉장히 좀 안 좋은 평가를 좀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 검색 시장에서 구글이 이제 점유율 감소가 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구글이 얼마 전에 전거래일인가 이제 급락도 좀 나왔었는데 이게 지금 외국인들 보는 시선에서는 오늘 물론 외국인들 기관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긴 합니다만은 같이 좀 연동되어서 같은 쪽에서 좀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AI로 검색을 하면 거기 광고가 나오지도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정보만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 포털에서 검색을 했을 때는 이 광고라는 게 광고비가 이제 집행이 되는 스타일이 어떤 거냐면 제가 이제 광고를 하고 500만 원을 내놓으면 그 이제 그 포털을 보는 그 사용자들이 클릭을 할 때마다 제 계좌에서 머니에서 돈이 이제 빠져 나가는 구조거든요. 근데 광고 노출이 그만큼 적게 되면 광고 시장은 앞으로 좀 어떤 축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구글의 주가 하락을 불러일으킨 부분인데 이것도 사실 네이버와 어떤 구글이 연동지어서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 좀 참고를 하시고 실적은 뭐 시장 기대치보다는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는요? 평가는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팩트 네. 체크고 사실 네이버의 주가가 1%밖에 반등하지 못하는 거는 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뭐 시장의 기대치보다는 덜 어떤 뭐 실적이 나왔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검색 시장에서의 광고 시장의 축소를 이제 시장에서 좀 약간 어떤 염려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차트 잠깐 보면서 그 부분 같이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설명은 안 되는데. 차트 네, 추가 차트 설명을 좀 볼게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이제 누구나 아시다시피 언택트 하면서 이제 코로나 때 가장 많이 올랐던 주식 중에 하나가 이제 카카오랑 그 네이버죠. 이때 이제 네이버가 뭐 SK 하이닉스에 치고 시가총액 2위 할 때도 있었어요. 네, 일단 언택트 관련 주기도 합니다만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보통 카카오와 네이버를 얘기를 할 때 한 단어로 설명을 했었어요. 그게 성장주라는 어떤 단어인데 금리 인하 시기에 성장주가 시장에서 가장 많이 주목을 받는다라는 게 이제 시장에서 그대로 주가로 연결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과 함께 금리 인상을 하면서 바로 이제 어떤 네이버와 카카오가 주가에 이제 직격탄을 맞았죠.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좀 약간의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이버가 이제 그 금리 인상 때 떨어지는 구간에서 과연 떨어지는 것이냐 아니면 과하게 오른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이냐 이런 얘기도 시장에서 사실 뭐 어떤 뭐 설왕설래가 많이 되긴 했었습니다만 저는 사실 어떤 그때 당시에 실적이 증가하는 것 부분 대비해서는 센티멘탈적인 부분도 더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후에 이 실적이 늘어나는 부분들과 같이 연동해서 봤을 때는 네이버의 주가가 지금 굉장히 저평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장 긍정적인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가장 긍정적인 부분이 뭐냐면 카카오랑 주가가 차별화됐다는 것. 이게 저는 가장 좋다라고 보거든요. 과거에는 카카오 주가랑 네이버 주가를 선으로 표현하면 거의 똑같았어요. 근데 올해 들어서 올라가고 떨어지고를 이제 뭐 보지 마시고 카카오 주가, 네이버 주가가 다르게 형성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시장에서 어떤 이 종목군들을 그냥 단순히 어떤 포털이나 성장률을 보는 게 아니라 종목의 개별적인 부분들을 이제 보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이 저는 가장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해진 의장이 얘기했던 대로 글로벌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떤 식으로 이제 펼칠지 모르긴 하겠습니다만은 성장하는 속도와 주가의 어떤 흐름을 봤을 때는 분명히 주가 흐름 좀 메리트가 있는데 뭐 수급이 사실 이렇게 지금은 그렇게 좀 호락호락한 상황이 아니라 조금 더 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시장의 기대치는 높지만 주가 흐름은 그게 못 미치고 있다. 요 정도까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도 약간 정하지 못하신 것 네, 같다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드는데 네이버의 주가가 오늘 사실 실적만 봤을 때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성장했다라는 요 헤드라인만 본다면은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네이버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성장 중입니다.
성장이 약간 부재하지 않나라는 시장의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고 있고 특히나 최근에는 시장의 심리가 굉장히 중요한 만큼 또 외국인 투자자가 들어오지 않는 상황 속에서 네이버의 모멘텀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만은 사실 주가적인 요 밸류에이션만 봤을 때는 그래도 낮은 위치에 있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또 주목할 만한 또 뉴스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영 앵커가 정리해 드립니다. 네, 마켓 무버입니다. 국내 빅5 게임사 중 한 곳인 넷마블이 기대치를 훌쩍 뛰어넘는 1분기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보기 드문 4자릿수 성장률을 시현해내면서 주가도 급등세를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넷마블 2025년 1분기 실적 보면요. 연결 기준으로 매출이 6,293억 원으로 잡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6.6% 성장했고요. 영업이익도 497억 원 기록하면서 무려 1,243.2% 급증세를 나타냈습니다. 지난 1분기 대비해서 12배나 뛰어오른 거죠. 당기순이익도 802억 원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크게 턴어라운드된 배경에는 신작에 대한 흥행에 대한 것 그리고 기존의 게임의 업데이트 효과가 있었습니다. 신작의 RF 온라인 넥스트가 흥행 대성공을 했습니다. 양대 마켓에서 1위를 달성하기도 했고요. 초기 흥행에 확실히 성공했다라는 평가를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효자 게임이기도 한 이 나 혼자만 레벨업, 나혼랩 어라이즈의 매출이 지난해 말 진행한 업데이트 효과 등으로 인해서 반등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작 효과는 매분기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다가온 2분기에 세븐나이츠 리버스가 5월 15일 출시를 앞두고 있고요. 왕자의 게임 킹스로드 역시 5월 21일에 데뷔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킹 오브 파이터까지 2분기만 3개의 신작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반기에도 역시 7개의 대죄 오리진과 몬길, 스타다이브, 프로젝트 솔까지 5개의 신작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신작 효과 주가에도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IBK 투자증권에서는 넷마블에 대해서 신작 러시와 수익성 개선으로 다음 스테이지에 입성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목표 주가는 조금 끌어내렸습니다. 6만 5천 원으로 하향했지만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했고요. 특히 영업이익률의 경우 8%대를 시현해냈는데 높은 성장세였고 앞으로도 우상향 곡선을 그릴 것이다라는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비용 효율화가 지속되고 있고 신작 지속적으로 흥행하면서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완성해냈다라는 평가를 제시했고요. 최근에 모바일 게임의 라이프 사이클이 짧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점은 아쉬운 점으로 꼽았습니다. 그래도 향후의 신작 게임이 PC와 콘솔 기반으로 출시될 예정인 만큼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매출을 기록할 것이다라는 평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넷마블에서 보아도 알 수 있듯이 결국에 우리가 기댈 곳은 숫자, 실적으로 보이는데요. 고객을 끄덕이게 하는 실적이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이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호실적에 급등한 종목들은 또 급등에 따른 찰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크게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은 롯데쇼핑입니다. 8.5% 넘게 상승세. 72,200원대에서 거의 고점 부근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롯데쇼핑은 실적을 발표를 했고 그리고 영화관 합병 이슈가 있었습니다. 보니까 롯데쇼핑이 롯데컬처웍스의 최대 주주입니다. 여러 가지 좀 투자 심리가 좀 여러 가지 섞이면서 좀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롯데쇼핑을 시장에서 이제 실적은 잘 나왔고요. 이제 순이익은 좀 많이 안 좋긴 했습니다만 잠깐 간단히 좀 팩트 체크를 하면 일단 매출은 조금 감소를 했는데 영업이익이 잘 나왔습니다. 이제 전년 비해서 이제 거의 30% 가까운 29% 정도 상승을 했는데 증가를 했는데 순이익은 근데 상당히 좀 많이 줄었죠. 근데 왜 롯데쇼핑이 지금 시장에서 최근에 좀 관심을 받고 있느냐? 저는 가장 좀 뭐 시장에서 주목하는 부분들은 실적이 아니라 바로 이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신동빈 회장이 이제 5년 만에 롯데쇼핑 그 이사로 복귀를 했죠. 물론 뭐 신동빈 회장 전 회장이 이제 이사가 롯데쇼핑에 5년 만에 오셨다라고 해서 뭐 롯데쇼핑 급격히 달라지지는 않겠습니다만 아무래도 그룹사 차원에서 힘을 좀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롯데쇼핑을 시장에서 좀 약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롯데쇼핑 그 사업부는 크게 세 개로 볼 수가 있죠. 백화점, 그 다음에 할인점, 그 다음에 하이마트 이렇게 세 개 볼 수 있는데 백화점 같은 경우는 지금 글쎄 올해 이제 초에 백화점주들 오를 때 사실 롯데쇼핑이 가장 좀 더 올랐어요. 근데 백화점 같은 경우는 마산점도 좀 폐점을 했고 그것 때문에 매출이 좀 줄었죠. 근데 하노이 쪽에서 지금 약간 롯데쇼핑 백화점 부분에서 하노이 쇼핑 쪽에 이제 출점한 게 상당히 좀 퍼포먼스가 나온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봤을 때는 하이마트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롯데쇼핑의 전체 영업이익, 그러니까 순이익을 갉아먹는다라고 해야 될까? 그 이제 하이마트거든요. 근데 하이마트에 이제 올해 이제 최근에 한 일주일 동안 나온 기사들을 분석을 해보면 이제 좀 뭐 좋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좋다라는 얘기는 뭐 흔히 이렇게 적자를 보고 있던 기업이 좋다라는 평가를 받을 때는 두 가지가 있죠. 막 그 적자가 엄청나게 흑자로 전환했다거나 아니면은 적자 폭이 좀 줄었다거나 두 개인데 하이마트 이제 두 번째죠. 두 번째인데 하이마트를 롯데쇼핑이 1조 2,400억 주고 샀어요. 이제 굉장히 좀 오래전 얘기긴 한데 근데 그때 샀을 때보다 지금 주가가 10분의 1로 빠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잔존 가치가 1,100억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부분들은 상당히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단은 그 하이마트 매각과 관련돼서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이제 얘기가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롯데 입장에서는 뭐 매각을 하는 입장에서는 뭐 당연한 부분이죠. 뭐 돈을 많이 매각 금액을 많이 받아야 되니까 지금 팔기는 좀 아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이마트가 왜 장사가 안 될까? 계속 예전에는 굉장히 좀 흑자를 많이 했던 기업인데 지금 시장 트렌드가 사실 온라인으로 많이 좀 구매를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오프라인 매장 쪽은 많이 불리한 부분이 많은데 그래서 내놓은 게 이제 하이마트가 롯데 하이마트가 내놓은 타겟책이 지금 LG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부분이죠. 구독, 이제 전자제품 구독과 관련돼서 LG전자와 이제 시장에서 뭐 굉장히 많은 경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사실 뭐 실적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하이마트 부분이 좋아지면 롯데쇼핑은 전체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롯데그룹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이제 유동성 위기 얘기가 사실 그러니까요. 근거가 뭐 있긴 있죠. 한신평에서도 사실 얼마 전에 굉장히 안 좋은 뉘앙스로 롯데 지주를 어떤 평가를 하기도 했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자산 재평가였죠. 이제 자산 재평가하면서 이제 단순히 이제 장부상이긴 합니다만은 굉장히 부채 비율들도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뭐 나름대로 이제 저점에서 올라오고 있는 롯데쇼핑에 어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잠깐 차트 보면서 수급이랑 현재 흐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수급이 좀 특징적인 부분들은 이제 2월 이제 빨간색 선은 이제 외국인들 2월 말서부터 매도를 외국인들이 한 2달 이상 했습니다. 2달 이상 하다가 최근에 순매수로 전환된 부분들이 가장 그 체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관 수급은 올해 이제 1월달 중반서부터 중순서부터 계속적으로 매수 기조 유지하다가 5월달 들어서는 좀 매수가 좀 약간 약해지면서 살짝 매도로 돌아서는 느낌. 이 부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월봉으로 길게 보면 사실 고점이 2011년도이기 때문에 지금 한 14년째 주가가 이제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마트 올해 많이 올랐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마트도 장기 차트를 보면은 아직도 바닥권에서 벗어난 느낌은 그렇게 크게 들진 않거든요. 그래서 롯데쇼핑을 이제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라고 하면 신동빈 회장이 5년 만에 복귀를 하면서 그룹사 차원에서 어떤 전략적인 부분, 지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장에서 평가는 좀 달라질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스타필드랑 거의 비슷한 걸 수원해냈죠. 타임빌라스라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롯데쇼핑의 어떤 좀 달라지는 부분들을 시장이 좀 어필을 하면서 주가도 우상향할 수 있는 재료들은 뭐 여러 가지 좀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악재가 있긴 하지만 상승 모멘텀이 더 많다. 이렇게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고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볼게요. 풍원정밀입니다. 1% 상승세 13,0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어제 9% 올랐다가 오늘 좀 추가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기업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어떤 실적이 잘 나와서 지금 저평가라 풍원정밀을 뭐 봐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접근을 아직은 할 때는 아니고요. 이제 시장에서 기대감으로 굉장히 좀 많은 평가를 받고 있는 계속적으로 적자를 내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뭐 한 지금 2천억대 후반이라고 하면 나름대로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이 회사가 보유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어떤 부분인지 잠깐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OLED 관련돼서 이제 파인 메탈 마스크 만드는 기업이에요. 그동안에 이제 메탈 마스크가 있고 파인 메탈 마스크가 있는데 파인 메탈 마스크는 일본 회사가 독점적으로 이제 다이니폰 프린팅이라는 회사가 거의 전 세계 독점으로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한 가지 재밌는 부분은 이 파인 메탈 마스크를 독점으로 만드는 다이니폰 프린팅에 인바라는 소재로 그걸 만드는 건데 그 인바를 공급하는 기업도 일본 기업이에요. 그 히다치 메탈이라고 지금 이름이 이제 프로테리얼로 바뀌었는데 여기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냐면 이 다이니폰 프린팅이 이 과거 히다치 메탈한테 니네 파인 메탈 마스크 만드는 인바라는 소재를 다른 기업들한테 팔지 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 우리한테만 팔아. 어차피 파인 메탈 마스크는 우리가 만드니까 우리만 만드니까. 근데 풍원정밀 그 인바와 관련돼서 기사를 최근에 보면은 일단 현대 비엔제 스틸과 이제 8세대 파인 메탈 마스크 인바 개발 국책과제 수행을 이제 풍원정밀이랑 현대 비엔제 스틸이 맡기로 됐는데 우리나라에서 6세대 이상의 그 OLED 파인 메탈 마스크를 만들 수 있는 건 풍원정밀이 지금으로서는 유일하죠. 물론 뭐 APS 홀딩스나 이런 부분들도 만들긴 합니다만은 풍원정밀이 기술력은 가장 좋고 국산화를 시켰다라는 점에서 일단은 시장에서 프리미엄을 좀 약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삼성 디스플레이 입장에서도 아무래도 이런 벤더들을 많이 좀 뭐 지금 일본에서만 파이메탈 마스크를 받는 것보다도 국산화를 시켜서 이온화를 시키는 게 이제 가격적인 측면이나 공급적인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풍원정밀이 어떤 파이메탈 마스크 뭐 6세대, 8세대를 계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고 하면은 시장에서 지금까지는 기대감이었지만 앞으로 실적으로 좀 보여줄 날도 오지 않을까. 그리고 파이메탈 마스크 공장을 작년에 증설을 했어요. 이유 없이 증설을 하진 않았겠죠.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풍원정밀 좀 길게 생각해보자라는 의견을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근호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마감 전략 세워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이천 PB센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훈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오늘 시장 마감 상황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네, 오늘 우리나라 시장 사실 전일 미국 증시에서 좋은 흐름들이었기 때문에 좀 기대했던 부분도 있습니다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 미국과 영국 간의 관세 협상 소식이 뭐 크게 반영을 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나타나줬고 출발 자체는 상승이었습니다만 하락전환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줬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원달러 환율이 좀 강세를 보인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좀 강하게 들어와주지 못하면서 종목별의 좀 차별화가 흐름들이 좀 이어지는 것이 시장의 특징이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오늘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나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2차 전지주들이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최근 흐름들이 좀 어려워지는 모습이고 특히나 바이오주들도 최근 관세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어려운 구간이 나오면서 정책주들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까지 함께 동반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이러한 흐름들이 나타나주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뭐 주말에 있을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협상 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뭐 상방이 좀 닫혀는 있지만 하방에 대한 받침도 충분히 되어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실적과 기대감이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접근하는 부분들은 뭐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이 뭐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목은 또 볼만한
그러한 시장이다라고 의견 전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보시는 기업 있으실까요? 네, 제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파라다이스라는 종목을 좀 보고 있습니다. 최근 카지노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상승을 해주는 모습인데요. 우리나라 드롭백이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현재가 좀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좀 중국 관광객이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하면서 드롭백과 홀드율이 지속적으로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지금 제주도 쪽으로는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상황이고 이것을 내륙까지 포함할 것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 중국 관광객들에 대한 카지노 소비의 기대감이 좀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로 인해서 파라다이스 역시 1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기관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현재 좀 변동성이 심한 장세 속에서 어떻게 보면 좀 매수 관련해서 좀 긍정적인 흐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파라다이스 앞으로 잘 지켜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규장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마감의 기술 함께 하실 시간입니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이 미국 증시 흐름에 비하면 좀 많이 아쉽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특히 코스닥 1%대 내림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좀 바라보셨을까요? 네, 전일 이제 미국하고 영국하고 이제 무역 합의가 되면서 이제 관세에 대한 우려감이 좀 많이 좀 완화되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기존의 개별 관세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인하는 좀 어렵고 기본 관세 정도까지만 상호 관세만 인하할 거 아니냐라는 그런 내용이었었는데 어저께 미국하고 영국하고 이제 관세가 협정이 되면서 일단 개별 관세에 대해서도 관세 요율을 인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가능성을 열었다라는 게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연유로 인해서 국내 자동차 업종이 오늘 다른 업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좋은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그러다 보니까 환율도 지금 1,400원대 오늘 계속 전후에서 움직이는 그런 흐름세가 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계속 이제 기업들의 분기 실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분기 실적이 비교적 좋게 발표되는 그런 기업 중심으로는 강한 그런 흐름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좀 못한 그런 이제 부진한 실적을 나타내는 그런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급등락이 좀 심하게 나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실적이 부진하게 나타난 편의점 관련된 두 개 회사가 전부 다 오늘 큰 폭의 낙폭을 보일 만큼 실적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코스닥이 코스피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더 하락폭을 키웠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급락세를 보이면서 관련된 지수 전반적으로 하락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2차 전지가 하락을 한 이유는 일단 글로벌 전체적으로 보면 2차 전지 관련된 시장이 계속 성장을 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업체들의 성장률이 그걸 못 쫓아가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SNE 리서치가 1분기 글로벌 전기차 보고서를 공개를 했는데요. 비중국 글로벌 전기차용 2차 전지 시장이 전년 대비 26.5%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세부적으로 내용을 뜯어보면 중국산 LFP 배터리의 시장 점유율이 큰 폭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표적으로 CATL 같은 경우에는 이제 35%, 그다음에 BYD 같은 경우도 107%, 고현도 108%. 그러니까 중국 업체들의 LFP 배터리에 이런 그 관련된 성장세가 상당하면서 약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비해서 국내 3사 같은 경우는 시장 점유율이 40.3%로 작년 동기 대비 5.4%포인트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전체적으로 지금 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2차 전지 회사들이 조금 부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테슬라가 1분기에 판매 실적이 좀 부진했습니다. 이런 부진한 여파로 인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테슬라에 공급하는 2차 전지 사용량이 24% 감소했다라는 게 오늘 다른 2차 전지보다는 LG 엔솔의 하락폭이 좀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오늘 대선 관련된 종목들, 여전히 지금 여러 이제 정치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런 종목들 관련돼서는 계속 그 급등락이 좀 이뤄지고 있는 그런 상황.
상황입니다. 특히 뭐 국민의힘과 이제 무소속 간의 이제 후보 단일화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 나오면서 뭐 한덕수 전 총리나 그다음에 이제 계속 지금 출렁거림이 좀 심한 그런 이제 모습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단 정치 관련 테마주들은 일단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 물론 단기 트레이딩에 다 능하신 그러신 분들은 뭐 참여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그냥 보고 넘기시는 그런 전략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합의를 이뤄냈다라는 점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또 주말에는 중국과의 협상 또 기다리고 있죠. 잘 주시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코스피의 경우에는 현재도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는 그래도 상승 출발하는 모습이었는데 보합권으로 내려오면서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해 주었고요. 오늘 현재 구간에서도 보합권에서 거의 마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일과 거의 비슷한 수준 2,580선 지켜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의 경우에는 1% 가까이 밀려나는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고요. 현재도 0.9% 내린 722.56포인트 지나갑니다. 코스피 200도 강보합권입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기관이 2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1,500억 원 이상 현재 구간에서도 덜어내고 있고요. 외국인이 소폭의 매수 우위, 개인은 매수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 보시면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우위 확인이 됐고요. 외국인이 2천억 원 이상 덜어냈습니다. 개인 나홀로 순매수하면서 3,700억 원의 매수 우위 집계됩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네, 5월 9일 금요일장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시장은 사실 좀 지지부진했습니다. 코스닥은 지수 낙폭이 좀 있었죠. 1% 이상의 하락세. 코스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수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실적에 따라서 신고가를 경신하는 기업들이 꽤 많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기업들이 어떠한 실적을 내놓는지를 잘 보시는 게 지금 시장을 대응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감 지수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코스피는 결국 약보합권 2,577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어제장 대비해서 약 2포인트 정도 빠졌습니다. 큰 의미는 없는 수치인데요. 다만 이제 코스피가 보시다시피 2,600선을 얼마 남겨두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약간의 저항선에 좀 부딪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뚜렷한 모멘텀이 없는 상황 속에서 수급도 받쳐주지 않았고요. 코스닥은 1% 가깝게 하락세 0.97% 하락하면서 어제장 대비해서 7포인트 이상 빠졌습니다. 722선까지 빠지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에 코스닥은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은 좀 부진합니다. 다만 코스닥 내에 포진되어 있는 많은 테마 업종 종목들이 탄력을 아주 강력하게 가지고 가면서 지수가 급등, 급락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시가총액 1위권부터 5위권까지 흐름은 어땠을까요? 이어서 만나보시죠. 네, 1위권부터 5위권까지 반도체 쪽으로는 계속해서 보합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다 할 움직임 자체가 없는데요. 삼성전자 보시다시피 0.37%의 상승세 54,800원대 거래 마감, SK하이닉스 약보합권 19만 원대에서 거래 마감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서 연초에 바이든 대통령이 내놓았던 이 반도체와 관련된 제한 법안들을 모두 다 폐기를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이번 주에 반도체 기업들이 상승 탄력을 보였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더 강력한 반도체 규제를 가지고 올 수도 있다라는 의견들을 내놓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반도체주 중심으로는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까지 내놓았던 지금까지 한국이 규제받던 반도체 법안의 경우에는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한국은 동맹국이었기 때문인데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는 새로운 법안은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뉴스는 계속해서 좀 따라가 보시면서 반도체주들의 주가와 함께 연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LG 엔솔 오늘 2.9% 넘게 밀렸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강보합권 104만 원대에서 거래 마감했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소폭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LG 엔솔보다 한 계단 더 미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다시 한번 시가총액 4위권까지 빠졌고 여전히 5위권을 유지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에어로스페이스인데요. 이제 코스피의 주인공은 약간 바뀌었습니다. 방산주죠.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약보합권 87만 8천 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방산주가 전체적으로 괜찮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좀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현대차 1.5% 넘게 상승 탄력을 보였습니다만 큰 폭의 상승은 아니었습니다. 미국과 영국 간의 자동차와 관련해서 협상이 있었다라는 뉴스가 있었지만 이게 겉으로 봤을 때 좋았지만 한국에게는 어떠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을지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투자자들이 많았고요. 이에 따라서 완성차가 오늘 괜찮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반등은 아니었습니다. 현대차, 기아 모두 1%의 상승세, HD 현대중공업 2% 넘게 빠졌고 KB금융도 오늘은 좀 빠졌네요. 2.6% 넘게 빠지면서 최근에 상승세를 약간 좀 되돌려 놓는 그런 흐름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11위권부터 1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11위권부터 15위권까지 네이버가 오늘도 실적 발표했습니다. 어제 카카오 실적 발표했고 오늘 네이버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실적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숫자만 봤을 때는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냈는데요. 다만 성장성에 대한 물음표 계속해서 던져지고 있고 네이버는 1.2% 반등. 최근에 급락한 것을 생각해 본다면 사실 큰 폭의 상승은 아닙니다. 19만 1,000원대에서 오늘 거래 마감했고요. 셀트리온 0.8% 하락세, 신한지주 약보합권, 한화오션 0.6%의 하락세, 현대모비스는 오히려 빠졌습니다. 1.3% 넘게 빠지면서 완성차들이 그래도 1%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모비스와 같은 부품주 오늘 25만 5,500원대까지 떨어지면서 오히려 하락 마감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쪽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 알테오젠 2% 넘게 빠졌고요. 알테오젠의 주가는 계속해서 좀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40만 원대에서 이제 어느 순간 34만 원대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늘은 좀 수급은 좀 받쳐주는 분위기였고 에코프로 BM이 5.7% 넘게 빠졌습니다. 최근에 반등이 나왔던 만큼 좀 빠르게 차익을 실현하려는 물량이 좀 나왔고요. 에코프로도 3% 넘게 빠졌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3.7% 넘게 빠지면서 27만 원대까지 떨어진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HLB는 오늘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57,800원대 1% 강세 흐름으로 거래 마감했고요.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마리서치 6위권부터 10위권 가운데 나홀로 빨간불입니다. 파마리서치 오늘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2% 넘게 상승하면서 40만 원대를 넘어선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종가는 40만 1,5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클래시스 약보합권 휴젤은 2.7% 넘게 빠졌습니다. 35만 7,5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페트로는 3.8% 넘게 빠집니다. 비만 쪽으로는 계속해서 좀 주가가 급등했다가 약간 좀 조정이 나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리가캔바이오 1.5% 넘게 빠지면서 98,900원대, 결국엔 10만 원대 깨면서 오늘 주가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스피 코스닥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양대지수 결국 파란불 켜면서 마감 지은 금요일장이었습니다. 오후장에서 환율이 1,400원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모습 보여줬죠. 미국이 영국을 시작으로 이제 관세 관련해서 협의를 이어나가고 있고 이에 따라 달러화 가치도 조금씩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1,400원대로 고개를 좀 드는 모습인데요. 다음 주도 여러 가지 이슈가 혼재되어 있는 만큼 1,400원대에서 등락을 좀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포인트 잡고 대응해보는 게 좋을지 자세한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대표님, 이제 이번 주말이죠. 시장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협상, 고위급 회담 기다리고 있는데 이 점이 또 다음 주 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게 될까요? 네, 일단은 뭐 시장 내에서 가장 지금 뭐 관심 있게 보는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뭐 양국 간에 서로 이제 145%, 125%의 뭐 거래 불가능한 그런 이제 관세율을 갖고 서로 이제 대결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이런 상황이 뭐 공개적으로는 상당히 오래 지금 뭐 한 달 가까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주말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양국 간에 이런 고위급 회담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상당 부분 이런 긴장감이 조금 완화될 가능성은 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계속 지금 뭐 강한 발언을 함에도 불구하고 물밑에서는 양국 간에 어느 정도의 조율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기대감이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뭐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공개적으로는 아니지만 중국에 필요한 물자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뭐 상당 부분 지금 낮추거나
아니면 뭐 거의 제로로 이제 비과세를 하는 그런 이제 품목들이 늘어날 만큼 양국이 이제 물밑에서는 서로의 이익을 챙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번 이제 토요일, 일요일, 10일, 11일 양일 동안 스위스에서 양국의 이제 재무 무역 관련된 그런 이제 고위급 회담, 뭐 어쩌면 미국 같은 그 경우에는 뭐 빈센트 장관과 그다음에 이제 USTR 대표,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부총리가 서로 이제 협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위급 협상이다라고 하면 그 면면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전부 다 뭐 지금 빈센트 장관 같은 경우는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경제 분야를 어떻게 보면 지금 총괄하고 있는 그런 이제 위치를 갖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도 시진핑의 오른팔이다라는 할 만큼 경제 쪽에 이제 깊이 관여하고 있는 허 부총리가 이제 나온다라는 걸 보면 네. 어떻게 보면 양국 정상은 아니지만 정상 간에 준하는 그런 이제 회담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 회담이 그러니까 고위급으로는 처음 만나는 회담이기 때문에 서로 어떠한 결과를 도출한다라기보다는 서로의 갖고 있는 그런 이제 생각들을 교환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면 양국 간에 어떻게 보면 접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실마리가 나올 가능성은 상당 부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 회담에 대해서 너무 기대하실 필요는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 회담에 상당히 기대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립서비스 관점에서 네. 접근하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지지율이 원체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런 무역으로 인한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그런 뉴스를 좀 덮기 위한 좀 강한 발언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 양국 간의 협상이 진행이 된다라는 것 자체는 일단 투자 심리는 좀 개선되는 측면은 분명히 있지만 뭐 향후에 세부적인 사항까지 합의된다라고 하게 되면 최소한 뭐 6개월, 1년 이렇게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비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번에 이제 미중 무역 회담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이제 여타 국가들과의 무역 회담도 보다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미영 이제 무역 회담이 이제 끝나면서 그 다음에는 인도나 그 다음에 일본과의 이제 무역 회담 협상이 상당 부분 진척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시장에 커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그런 기대감도 계속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걱정이 되는 거는 트럼프 네. 대통령 성향상 이렇게 뭐 잘 진행이 되는 와중에도 본인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또 강한 발언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뭐 일시적인 그런 노이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무역회담을 통해서 미국의 관세가 점차 낮아질 가능성에 대한 부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현재 1분기 실적에 대해서 이제 막바지가 이제 다다르게 있는데요. 이런 실적이 계속 발표가 되면서 이런 실적에 따른 주가가 희비가 계속 엇갈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실적이 발표된 뭐 넷마블이나 YG 엔터테인먼트 그다음에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한 이후에 뭐 급등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대신 이제 뭐 편의점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실적 발표한 이후에 뭐 부진한 그런 이제 모습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뭐 오늘 같은 경우는 크게 기대하지 않았었던 게임 업종의 이제 넷마블이 좋은 실적을 기대하면서 게임 업체들 전반적으로 그런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는 그런 이제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실적이 기대되고 있는 뭐 화장품이나 방산 관련된 업종들에서 나오는 그런 기업들의 실적들은 상당히 개선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실적이 발표된다라고 하게 되면 해당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게임 업체 같은 경우도 넷마블이 이제 좋은 호실적을 기록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을 조금 열어놨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게임 관련된 업종들도 그동안 원체 지지부진한 그런 주가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다시 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이와 더불어 이제 식품 관련주들도 이제 다시 좀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에 라면 관련된 종목들 3사들이 모두 다 강한 이제 주가 흐름을 보였는데요. 일단 뭐 K푸드에 대한 이제 수출이 계속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식품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도 실적이 예상보다는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런 종목들도 같이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 관련 테마 종목들 뭐 오늘도 이제 계속 좀 이제 변동성을 상당히 키우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은 이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접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업종 전해드렸고요. 미국이 대중국 관세를 145%에서 이제 50%까지 낮춘다라는 제안을 할 것이다. 이런 보도까지 나타나고는 있는데 주말 사이에 처음으로 이뤄지는 관세 협상, 미중 관세 협상인 만큼 순조롭게 이어질 수 있을지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업종을 좀 짚어주시기도 하셨는데 종목 관련해서 이야기도 나눠봐야겠죠. 내일장, 이제 월요일장 시초가 공략주로는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방산 관련된 종목 중에서 하나 골라왔습니다. 뭐 계속 방산 관련된 종목들은 뭐 시장 내에서 실적이나 아니면 향후에 이제 수주가 많기 때문에 하반기 이후의 실적도 상당히 좋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계속 있는 그런 업종들이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방산 관련된 종목, 특히 대형 수출주 중심으로는 여전히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 중에 한 회사를 이제 소개하는데 현대 로템입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주가가 강한 모습을 띠면서 신고가 영역에 접어드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방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주가도 강한 그런 흐름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각국의 군비가 계속 이제 확장, 그러니까 군비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수혜주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방산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관세에서도 상당 부분 자유롭습니다. 이유는 미국에는 수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최근에 지정학적 리스크, 특히 뭐 인도, 파키스탄이 이제 국지전을 이제 벌이면서 전반적으로 이런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 국가 중심으로 방위력을 강화시키겠다. 그에 따라서 국방비의 증가를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국내 방산 기업들의 수주가 증가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현대 루텐 같은 경우에는 K2 전차 수출에 관련된 기대감이 여전히 있습니다. 네. 뭐 폴란드 수출 관련된 것도 있지만 이외에 뭐 중동이나 아니면 다른 신흥국에 대해서 수출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방산만 많이 생각을 하시지만 레일 사업, 그러니까 철도 사업을 같이 영유하고 있습니다. 매출 구조를 보면 반반 정도가 될 만큼 철도 사업이 상당한 중요성을 갖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 이제 이런 철도 부분에 대해서 수주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올해 수주만 해도 지금 3조 3천억이 넘을 만큼 지금 수주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작년 말 기준으로 뭐 누적 수주액이 14조 원이었는데 이것을 뭐 합쳐진다라고 하게 되면 17조 가까운 누적 수주액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실적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반기에도 뭐 캐나다나 호주 쪽에 철도 수주와 관련된 여러 가지 모멘텀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같이 본다라고 하게 되면 철도, 방산 두 개의 어떻게 보면 양바퀴가 긍정적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올해 실적은 이제 5월 18일 날 지금 발표될 걸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시장 컨센서스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매출 같은 경우는 71% 증가한 1조 3천억 가까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영업이익이 3배 이상 증가한 1,867억이 지금 시장 예상치입니다. 그만큼 방산, 철도와 관련된 그런 이제 매출, 영업이익이 상당 부분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반기뿐만 아니라 하반기에도 실적 흐름, 호조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수주 그리고 실적 모멘텀 확실한 종목으로 현대 로템을 짚어주고 계십니다. 또 인도와 파키스탄의 전쟁 위험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방산주의 상승폭 한동안 두드러지는 흐름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격 전략은 그럼 우리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뭐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이걸 뭐 어느 정도 이제 딱 뭐 목표 금액이 있다라기보다는 그러게요. 지금보다 한 20% 정도를 이제 일단은 목표로 삼고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뭐 15만 원대까지는 뭐 충분히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뭐 별도의 이제 대규모 수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는 그 이상으로도 뭐 충분히 튈 가능성은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손절 가격 뭐 9만 원 정도 뭐 잡아드렸는데 만약 이 정도 가격으로 내려온다라고 하게 되면 뭐 현대 로템의 지금 실적 상황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손절한다라기보다는 이 수준에서는 비중 확대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신고가 행진을 써나가고 있는 현대로템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여기서 정리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중국 전기차 브랜드 BYD가 국내 시장에서 처음으로 테슬라를 제쳤다. 9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BYD의 첫 승용 모델 아토3는 지난 4월 543대가 등록돼 전기차 부문 1위를 차지했다. 테슬라 모델 Y 롱레인지는 533대로 밀렸다. BYD는 지난달 중순부터 본격 고객 인도를 시작했지만 첫 집계에서 수입차 전체 11위에 오르며 눈에 띄는 성과를 기록했다. 가격 경쟁력도 인기 요인으로 꼽힌다. 보조금 적용 시 2천만 원대 후반부터 구매 가능하며 사전 계약만 2,000대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비스망 확대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안에 전국 서비스 센터를 25곳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중형 전기 세단 C도 선보일 예정이나 인증 절차로 출시 일정은 아직 미정이다. 한편 4월 전체 수입차 시장에서는 BMW가 6,710대로 1위, 벤츠가 4,908대로 2위, 테슬라는 1,447대로 3위를 기록했다. 테슬라는 전월 대비 44.2% 감소하며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